안 드네요. 자, 이제부턴 카메라 손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 진짜 이해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약간 더 제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텍스트로 오늘 읽을 이 텍스트를 이렇게 써봤는데 텍스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짠! 이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 라이브에 가우디가 썼었던 노트에는 도판이 없었고 가우디가 쓴 이 글을 스페인어로 쓰여진 이 글을 제가 이해하는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다른 링크 그렇죠. 쇼코리토 씨도 들어오셨고 제가 오늘 여러모로 실수했어요. 여러모로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실수했어요. 왜냐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아까 전에 실수로 이 방송 버튼을 한번 눌렀었거든요. 그 방송 버튼을 눌렀더니 어딘가에 다른 창이 열렸었나 봐요. 어디선가 다른 창이 열렸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방에 아무도 안 들어. 영명.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누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명도 안 오나?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뭔가 상처를 받으면서 실망하면서 제 유튜브 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방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상 9시에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자, 초코리또님 늘 오시는 분 오셨고, 감비노님도 오셨고, 위대한 유사님은, 지난번에 언젠가 잠깐 한번 본 적 있었던가요? 아까 홍반성님도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이 책을 안 읽어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만으로 안녕하세요 이창민 씨 잘 왔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 지금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내일 시험인데 들어온 분이 있어요? 엄마야. 귀한 시간 뺏을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우디라는 사람이 쓴 노트가 여기 있습니다. 가우디라는 사람이 쓴 노트. 그 노트에서 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가우디 노트는 왜 이렇게 단락이 많이 나눠져 있느냐면, 이 그림에 보이네요. 단락이 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냐면, 어떤 부분은 길게 쭉 쓴 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냥 메모지처럼 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가우디가 어떤 생각을 쭉 이어왔다기보다는 종교 건축물, 이 유럽권에서 종교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독교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이 기독교 건축물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줄줄줄 이야기를 써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창민 씨 안 늦었어요. 우리 지금 바로 시작했어요.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이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 설정으로 해봤는데 짧은 지연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시청자들이랑 더 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레이턴시라고 그러죠. 제가 말한 것이랑 여러분이 한 답이랑 요 사이가 가능한 한 짧은 걸로 지금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해보죠. 그래서 가우디가 대성당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플라잉 버트리스 그리고 고딕 성전에서
진실성을 담으려고 했었던 그 부분,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 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성당 정면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채워 넣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웅장한 문들. 우리가 지금 다음, 네이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다음 네이버 이런 이런 웹페이지들을 우리가 요즘에 포털이라고 부르잖아요. 포털. 포털이라는 말이 건축 용어이기도 해요. 포털. 포털은 포르탈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라틴어에서 그냥 우리가 라틴어권이 아니니까 포털, 뭐 포티코, 뭐 이런 말들이 다 무슨 건축 용어인 줄 알고 막 외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라틴어권의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상시 쓰는 말이에요. 포털. 무슨 뜻이냐면 포르타. 라틴어로 포르타, 스페인어로 puerta라고 하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문. 근데 AL 이렇게 붙이면 크다는 뜻이에요. 포털 그러면 큰 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포털 그러면 이게 건축 용어 같지만 라틴어권에서는 그냥 쓰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사전에 나오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단어니까 포털은 그냥 큰 문을 말하는 겁니다. 포털. 포털이 뭘 보고 포털이라고 하겠어요? 이 대성당 앞에 굉장히 커다란 문이 있죠. 인면에 있는 이 커다란 문. 이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죠. 대성당 정면에 웅장한 문들은 포털.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다는 말은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웅장한 문들을 뒤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조각상 뭔지 아시죠? 부벽으로 드러난 몰트와 아치의 외력을 건축 체계와 종교적 이념의 표상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 외계어죠? 이거 제 얼굴이 조금 더 보이는 게 낫겠네요. 건축 전공자라고 해도 서양 건축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이 말이 외계어처럼 들릴 겁니다. 자, 보세요. 대성당 정면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죠. 대성당 정면에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그러니까 웅장한 문들이 옷을 입듯이 이것을 커버하고 있는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 조각상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부벽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벽이라는 것은 볼트와 아치가 이렇게 밀어내리는, 쓰러지려는 힘을 버틴 벽을 말하는 겁니다. 부벽. 부벽에 드러난 볼트와 아치의 외력을 건축체계죠. 시스템. 그리고 종교적 이념의 표상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대성당입니다. 전혀 대성당 같진 않지만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닙니다.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상상하세요. 아까 랭스 성당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통 작은 성당은 문이 3개, 5개, 7개 이런 홀수로 나갑니다. 왜 홀수로 나가게 해요? 홀수로 나가야지 가운데가 있잖아요. 홀수로 나가야지 가운데가 있습니다. 맞았어요. 오민준 씨도 건축 전공하시는 분 맞죠? 중심성과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홀수로 나가야 됩니다. 3개도 대칭이 되죠. 가운데 큰 문이 있고 둘. 그리고 셋이라는 것은 기독교 건축에서는 예를 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기도 해요.
그리고 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트리니닷, 니닷. 성삼위일체라는 거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라는 것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서양 건축 역사에서. 믿음, 소망, 사랑도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가정 성당의 가우디가 만들었었던 이 세 개의 문이 가운데가 사랑의 문, 이게 소망의 문,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담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가정 성당도 그래요. 가우디의 성당도요. 5개, 7개, 7개는 성령의 7가지 열매, 뭐 이런, 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튼 포털이라는, 이 포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성당의 거대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들, 이 옆에 덩어리, 거대한 덩어리 있죠? 여기에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성자, 아니면 무슨 선지자 같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들이 이렇게 이 포털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대성당 정면에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그 사람상 같은 그런 조각상들 말하는 거예요. 부벽으로 드러난 몰드와 아치의 외력을 건축체계와 종교적 이념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었는지 혹시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강의를 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김광현 선생님 초청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강의를 했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원생, 석사, 박사 학생들이랑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캠이 다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캠 중간 제 카메라랑 컴퓨터랑 연결하는 선이 끊어졌어요.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거기에서 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분들도 이해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대성당 문들을 덮고 있는 커버, 영어로 말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물론 스페인어로 쓰여진 글이지만, 영어로 치자면 커버. 대성당 주변의 문들을 커버하고 있는, 뒤덮고 있는, 이불 덮듯이 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몰트와 부벽을 통해서 드러난 몰트와 아치의 외력. 우리 지난 시간 내내 이거 얘기했죠? 뭐냐면 돌로 만든 건축물은 그러니까 돌이라는 재료 자체가 강한 힘이 있고 약한 힘이 있는데 돌을 착착착착착착착 쌓으면 동전탄처럼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에는 아주 강력해요.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은 진짜 잘 받습니다. 제가 동전탑 위에 만약에 균형을 딱 맞추고 설 수 있으면 동전탑은 제 몸무게도 버틸 겁니다. 그런데 동전탑은 옆에서 훅 불기만 해도 넘어지죠. 동전탑의 최고의 단점, 그리고 돌로 쌓은 어떤 구조물의 최고의 단점은 그 동전탑을 옆으로 치는 힘에 약하다는 겁니다. 옆으로. 이걸 수평 외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수직으로 오는 힘에는 강한데 수평으로 오는 외부의 힘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서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아치가 머릿돌이죠. 머릿돌이 옆에 돌을 밀고 옆에 돌을 밀고 옆에 돌을 밀고 옆에 돌을 밀고 옆에 돌을 밀다가 수직적인 벽체에 오면 수직적인 벽체를
옆으로 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벽체가 넘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뒤에 뭐가 선다고 했죠? 버트리스. 이렇게 오는 힘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꽉 채워진 벽이 필요합니다. 이 벽을 보고 영어권에서는 모르겠다. 모르겠어. 저 영어권에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여튼 버트리스예요. 버트리스는 버틴 벽이라는 뜻이에요. 버티니까 버트리스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 버트리스가 꽉 차 있는 벽이었었는데 로마네스크 시절에는 이 버트리스라는 것이 속이 꽉 찬 마시소, 속이 꽉 찬 하나의 돌 덩어리였다가 고딕 시절이 되면 플라잉 버트리스와 그 밑에 낮은 층의 부벽이라는 것의 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벽으로의 조합이 바로 고딕이라는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버트리스라고 이 부벽이 햇빛을 다 가리고 있었는데 플라잉 버트리스로 들어오면서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딕 성당은 아주 밝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이 구조적인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대성당금의 우리나라 벽들을 작업되는 부벽으로 드러난 몰트와 아치의 외력. 하나의 아치가 뒤로 쭉 연결되면 아치는 2차원이잖아요. 2디멘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치죠. 이 아치 뒤에 또 아치를 쌓고, 또 아치를 쌓고, 또 아치를 쌓고, 또 아치를 쌓고, 그래서 쭉 앞뒤로 긴 파이프 같이 반을 자른 파이프처럼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몰트라고 하는 거예요. 몰트랑 놈이라고 하는 구조체는 사실은 아치라는 것을 뒤로 연장시키느냐, 360도 회전시키느냐, 구조적으로는 아치랑 몰트의 구조적인 역할은 똑같아요. 아치를 활용해서 만든 지붕 만드는 체계죠. 시스템이죠. 몰트와 아치의 외력. 그러니까 볼트와 아치가 돌이라는 재료의 역학을 따라서 위에 있는 돌이 아랫돌을 밀고 아랫돌을 밀고 아랫돌을 밀고 그래서 미는 힘이 있었는데 그 외력을 이 벽에다가 전가시키거든요. 근데 벽은 옆으로 미는 힘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로 부벽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우디의 말을 다시 읽어보자면 부벽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건 이 엄청난 부벽이 볼트와 아치의 외력을 받치고 있구나. 그게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눈으로 확인되죠. 볼트와 아치의 외력.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중의 흐름이라는 것이 부벽을 통해서 눈에 드러나게 됐어요. 아, 저기에는 힘이 흐르는구나. 볼트의 아치에 흐르는 그 하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이 이 부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덩어리, 보통은 이 덩어리가 가로 세로가 한 5m가 돼요. 그러니까 웬간한 우리 학생들 지방학생들 서울서 와서 지나는 그 고시원만 할 거예요. 이 돌덩어리가 속이 꽉 찬 돌덩어리. 그런데 웅장한 문들을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려우니까.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이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벽을 통해서 드러난 아치의 외력, 바깥으로 미는 힘, 그게 부벽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드러났죠. 그것을 건축체계와 종교적 이념의 표상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우신 게 정상입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고딕 성당을 정면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고딕 성당을 정면에서 보면 거대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문들은 이 그림이 좋네요. 거대한 문들은 아까 가우디가 말한 대로 조각상들을 통해서 전체가 다 커버가 돼 있어요. 전체가 다 커버가 돼 있죠. 앞뒤, 옆이 다 이 조각상들로 거대한 문들은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건축 체계와 건설 체계, 즉 건설 체계, 돌로 건축물을 만드는 체계와 종교적 이념 간의 표상을 하나의 조화로 만든다고 했어요. 자,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따라오시면 진짜 대단한 것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성당은 정면에는 이렇게 아치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정면을 뺀 모든 면, 지금 이건 랭스 대성당인데요. 정면을 뺀 모든 면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플라잉 버트리스, 그리고 그 밑에 더 뚱뚱한 버트리스, 그리고 그 위에 플라잉 버트리스. 뒤쪽으로는 건물의 정면이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 플라잉 버트리스라는 건 필수적인 구조체예요. 이게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필수적인 구조체라 이게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건물에 아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으려고 사방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가우디의 이 글을 읽기 전에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하려는 건지 아셔요, 지금 혹시? 자, 보세요. 보울트라는 건 아치의 열이죠. 아치의 열. 그 아치가 양쪽에 서 있는 이 회당 양쪽에 서 있는 벽을 다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머트리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향으로만 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도, 그것의 직교 방향으로도 지금 제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딕 성당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 그 사이를 연결하는 리브드 볼트. 리브드라는 건 갈비뼈라고 했어요. 힘을, 여기 있는 천장에 하중을 받는 이 힘을 요 리브드가 받아서 요 네 개의 기둥 위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구조체죠. 근데 보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왜냐면 저도 서양 건축 역사를 제법 재미있게 본 사람인데 가우디의 이 글을 읽기 전에는 한 번도 내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네 방향으로 아치가 가죠. 첨두 아치가. 그러면 이 기둥은 이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쓰러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라잉 버트리스가 있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플라잉 버트리스가 있죠. 밑에 버트리스가 있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힘은 이 방향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채팅창에 재미있는 글을 쓰고 있네요. 버트리스의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엄경혜 씨 반가워요. 네, 잘 오셨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다시 집중해 보세요. 고딕성당이라는 것은 리브드가 이렇게 가죠. 4개의 기둥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4개의 기둥이 넘어지려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아치라는 것은 끝단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플라잉 버트리스를 했다고요. 그 밑에 버트리스라고 하는 부벽도 있죠. 플라잉 버트리스로 여기를 막고 밑에는 꽉 채운 벽, 마시소. 꽉 채운 벽으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는 꽉 채운 벽 사이에는 성당에 가면 소성당이거든요. 여기 조그만 채플. 여기는 벽이 있는 게 맞아요. 이 위에는 왜 플라잉 버트리스라는 게 좋으냐면 햇빛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위에 고창으로. 근데 제가 하려던 얘기는 양쪽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힘을 막으려고 양쪽 옆으로 둘 다 목발을 짚었어요. 이쪽도 목발 짚고 이쪽 목발 짚었죠. 평면으로 보자면 이 성당이 넘어질까봐 목발 지은 거예요. 이 뒤에는 후진. 그러니까 이 여기 재단이 있는 이 뒷부분은 동그란 모양이라서 목발을 지은 거죠. 제가 목발을 안 그린 데가 어디가 있죠? 이거 진짜 100만원짜리 강의예요. 자, 누군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 평면상에 입구를 안 그렸잖아요. 정답. 쇼코리토 씨도 정답. 야, 쇼코리토 씨는 건축 전공자도 아닌데 진짜 똑똑하시네요. 가운데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치는 바깥으로만 밀지 아치는 안으로 밀진 않아요. 아치는 다 돌과 돌을 누르는 힘으로 바꿨고 그 누르는 각도는 건물이 바깥쪽으로 넘어지려는 힘이기 때문에 이 건물 내부에는 플라잉 버트리스나 부벽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디를 안 그렸냐면 제가 지금 이 그림상에 정면에 부벽을 안 그렸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 얼굴 보고 하죠.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 성당에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모든 성당의 측면과 뒷면은 다 버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치라는 것은 리브드 아치는 기둥 4개 사이를 대각선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2개의 벽이 이렇게 넘어지려는 힘도 있지만 정반대 90도 돌아간 쪽에서 이렇게 넘어지려는 힘도 있는 겁니다. 건물이 정면으로 넘어지려는 힘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그걸 한 번도 집중하지 않았던 거 있죠? 지금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집중하신 분 있으셔요? 우리 고딕성당에 가면 사방으로 다 넘어지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정면으로는 버트리스가 없는 거죠? 가우디가 쓰고 있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장식이에요. 가우디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장식이 단순히 무언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장식의 건축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그 글을 통해 읽어보죠. 대성당 정면에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답이 나왔죠. 왜 우리가 그동안 사방으로 무너지려는 그 힘을 막기 위해서 성당에 당연히 앞으로도 넘어지려는 힘을 막기 위해서 부벽이라는 게 있어요. 5m짜리 부벽. 그런데 그 5m짜리 부벽을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별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의 역할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다음 토막으로 넘어갈 만합니다. 건축체계라는 건
돌로 만든 성당이라는 걸 이 건축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민 씨 이해했어요? 이창민 씨 이해했어요? 이거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건축 공부 15년 했는데 대학에서만 건축 공부 15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학과 학생인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듣고 이해했다면 진짜 좋은 건축가가 될 수도 있어요. 건축의 진짜 귀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부벽을 통해 드러난, 왜냐하면 하중의 흐름이라는 건 원래 눈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부벽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부벽의 이 엄청난 덩어리, 이 덩어리를 통해서 드러난 몰트와 아치의 바깥으로 미는 힘을 건축체계와 종교적 이념의 표상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 건축체계라는 건 건설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가우디 아니라 가우디 할아버지라도 아치로 만든 이 건설 시스템은 건물의 외벽을 바깥으로 밀어요. 그 성당의 정면 아니라 정면 할아버지라도 정면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해도 이 돌로 만든 이 건축체계는 이 외벽을 버트리스가 있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들을 덮고 있는 이 조각상이라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장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식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건축체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부벽, 그리고 종교적 이념의 표상 간의 조화. 표상이라는 건 re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눈으로 표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 종교적 이념의 표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구 또 잠깐 깜짝 놀랐어요. 이창민 씨처럼 놀라실 분 없나요? 난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내 스스로 놀라요. 가우디는 26살에 이걸 어떻게 알았지? 장식이라는 조각성이 구조적인 체계마저 미적인 부분으로 끌고 왔다는 말씀일까요? 그것과 비슷한데 미적인 부분 그걸 넘어서요. 자, 보세요. 대성당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로 기독교 종교시설이 도심 내부로 들어온, 도심 내부에 사용된 기독교 종교시설입니다. 그 전에 수도원이라는 것은 저 바깥에 있었어요. 수도원의 정면은 바깥으로 곧장 드러난다기보다는 회랑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바깥에 이렇게 고딕성당 띵! 하니 떨어져 있고 바깥에가 뭐 성당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도시의 영역이잖아요. 도시 안에 지어진 도심형 성당이라는 것은 고딕 시절이 처음이에요. 근데 종교적 이념이라는 건 뭐냐면 고딕 성당,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 안에서 성당의 내부라는 것은 당연히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막 선행을 이렇게, 제가 불교를 비하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불교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치관에선 이 윤회 이런 것을 거듭하다 보면은 사람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의 그 경계, 안과 밖이라는 경계는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죄라는 것이 뭘 뜻하는지 아셔요? 기독교에서 죄. 제가 성경학교 선생님이에요. 기독교의 죄라는 건 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게 죄야? 하고 느낄 만한 게 죄입니다.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게 죄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죄와 구별되어 있다는, 죄와 구별된 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이 속세에 성당이 지어진다는 것 자체도 실은 굉장히, 고딕 시절에 이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센세이션한 것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그 도심 한가운데 성스러운 성당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장 한복판 같은데 그런 데 짓는다고? 여튼, 바깥에는 그러니까 세속의 공간이고, 내부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 사이의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산문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성당의 정면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깥에는 세속의 공간이에요. 아, 내 얼굴만 보여드리고 있었네요. 바깥에는 세속의 공간이에요. 내부는 성스러운 공간이죠. 그 사이를 매개해주는 유일한 공간은 이 포털이라고 부르면 거대한 문밖에 없습니다. 이 문을 덮고 있는, 커버하고 있는 조각상들은 뭔지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신앙의 선배들이고, 혹은 성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성자들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세속에 사느라고 힘들었지. 자, 들어와. 자, 들어와. 우리 그거 뭐야. 조직폭력배들, 성자를 조직폭력배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바깥에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깨 같은 사람들이, 이게 다 조각상들이에요. 성자 조각상들. 한 20명쯤 이렇게 도열해 있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아래는 하늘나라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를 막 환영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게 종교적 이념, 그러니까 바깥에는 세속의 공간, 이 안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성자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우! 이 안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헉! 여기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모세 있고 베드로 있고 여기 바울 있고, 와! 바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가톨릭 신자들 막 이런 데 가면 막 발 만지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베드로 선생님 발도 한번 만져보고 막 코도 한번 만져보고 막 이러고 막 들어가잖아요. 종교적 이념의 표상이에요. 왜냐면 종교적 이념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중의 흐름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천국이야. 이 안은 세속의 공간이 아니야.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상. 그리고 건축체계화의 표상. 네, 맞아요. 저 주일학교에서 제법 인기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게 아주 정말 치열한 전쟁터 그 사이에 딱 있는 것이 장식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그 밑에로 가면 더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건축물의 정면에 그 거대한 덩어리, 이 부벽이라는 5m, 5m짜리 그 거대한 덩어리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왠지 아셔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로즈창 보이세요? 고딕 성당의 이 로즈창. 레이스죠. 우리 얼마 전에 고딕 성당을 하나로 정리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저는 레이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돌로 만든 레이스 치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나요?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 성당 있잖아요. 우리 스페인어로 누에스트라다마 그러는데 노트르담 그건 프랑스하고,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노트르담 성당이 프랑스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전역의 노트르담 성당이 동네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대성당 이름 중에 제가 느끼기엔 한 3분의 1은 노트르담입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드 파리스. 그래서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불러야지 그 건물을 한정하게 돼요. 여튼 그 노트르담 성당이 무너졌을 때 파리의 대주교가 한 인터뷰를, 저는 건축가라서 그걸 찾아서 봤거든요. 어디다 건축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파리 대주교가 노트르담 성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대성당이 무너졌다 이렇게 안 쓰고 우리의 레이스가 사라졌다, 우리의 레이스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그대로 레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면 고딕 성당은 이 레이스 치마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corporeidad, 이거 스페인어인데 신체성. 그리스 로마 신전은 신이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었을 때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신전이에요. 그래서 덩어리감이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덩어리감이 있고 기둥 요소 하나하나가 다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형식. 근데 고딕 성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기독교 세계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 세계권에서 이 성당은 무엇이라 하냐면 원래 성당은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장차 오실 우리의 신랑, 그리고 성도, 그리고 교회는 신부거든요. 신부. 우리가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성당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당은 레이스를 치마를 입은 신부처럼 지극히 가녀리고 여성스럽고 아주 야리야리야리야리합니다. 자, 볼까요? 이 성당들 보세요. 이 성당들, 이런 끝에를 만들고 있는 이 기둥들이 돌로 만든 거라니까요. 돌로 이렇게 얇은 구조체 기둥을 만든다는 것은 진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로즈창, 이 트레이서리, 이런 끝에 있는 이런 장식들은 지극히 야리야리한 아주 지극히 야리야리한 레이스 치마를 입은 신부처럼 지극히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어요. 돌로는 거의 닿기 어려울 만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정면, 이 대성당의 정면, 지극히 화려하게 장식된 로즈창과 야리야리한 레이스로 장식된 이 신부가 이렇게 색조 화장까지 예쁘게 하고 딱 섰단 말이죠. 예쁘게 색조 화장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요 앞에 플라잉 버트리스랑 버트리스, 이 정면이 앞으로 넘어지려는 힘 때문에 이 앞에다 거대한 철창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면인데 이 앞에 이게 이렇게 2개가 드러나면 아름다울 리가 있겠어요. 이 철창 이렇게 철창이 앞에 플라잉 버트리스 2개가 앞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그 플라잉 버트리스를 이렇게 가지고 들고 다니는 아름다운 신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색조 화장 다 했는데 요 앞에 쇠 파이프가 2개 있는 거야. 안 좋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가우디가 장식, 여기 대성당 정면의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건축적인 체계와 종교적인 표상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 자, 보세요. 플라잉 버트리스는 건설적인 체계라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면에 플라잉 버트리스 안 보이는데요? 없다고요? 제가 그려볼게요. 정면에 플라잉 버트리스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단면을 제가 강조해서 그리자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여기까지 있고, 더 튀어나와 있고,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이 포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단면으로 이렇게 끊어보면 이 깊이가 5m쯤 돼요. 옆에 있는 플라잉 버트리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치수예요. 크게 다를 바 없는 치수. 그런데 여기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치가 시작되고 아치가 끝나고 이 뒤에 방향, 종 방향으로 아치가 연속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버트리스가 있고 버트리스가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 맨 밑에가 제일 많이 돌출되어 있죠. 이 부분. 살짝 돌출되어 있고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 조금 더 돌출되어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 조금 더 돌출되어 있어서 맨 밑에 조각상이 덮고 있는 이 부분은 깊이가 5m쯤 돼요. 여기도 돌출되어 있고 돌출, 돌출, 돌출 계단식으로 이게 단면으로 그려보면 계단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 사실상 한 5m 정도 버트리스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밑으로 더 두꺼우냐면 이 성당의 정면의 가운데에 있는 이 기둥이 측방향으로 이걸 미는데 그걸 힘을 받으려면 계단식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셨다고 말 좀 해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재미없어요? 김은찬 씨? 진짜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장식, 우리가 말하는 장식은 죄악이다. 장식은 장식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지껏 장식을 완전히 무슨 쓰레기 취급해왔잖아요. 야, 고전적인 양식에서 장식이라는 것은, 야, 그거 옛날에, 그거 수공예적인 것이고, 예진 씨인가요? 새로 처음 보는 이름인데 반갑습니다. 예진이겠지요? 잘하셨어요? 건축 전공자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실은 전공자급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똑같은 강의 어디에서 처음 했다 했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박사, 그리고 김광현 교수님 앞에서 제가 처음 했었던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다시 텍스트로 들어가 보죠. 이건 진짜 100만원짜리 강의예요. 이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나 학생 다닐 때 아무도 이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 장식을 통해서 건축가들이 성취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 덩어리를 감추지 않고 보세요. 이 장식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대성당 정면에 레이스 치마를 입고 색조 화장을 한 이 신부 앞에 이건 두 개의 거대한 덩어리는 치우고 싶은 존재입니다. 없애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덩어리를 감출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느냐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건축학과 학생들이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요렇게 돌출되어 있었죠? 여기 길에서 사람이 보고 있었고 여기 성당 내부입니다. 성당 내부. 이쪽으로 방향으로도 오는 아치에 열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아치의 끝단이 이 외벽을 바깥으로 밀기 때문에 이 벽은 이렇게 그림은 잘 못 그리죠?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자,
밑으로 올수록 두꺼울 수밖에 없고 제일 부담되는 데가 여기예요. 제일 부담되는 데가 여기라서 여길 어떻게 했냐면 조각상들로 요걸 감춘 거예요. 조각상들로 이 제일 부담되는 밑에를 감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가들이 단순하게 버트리스를 감추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 할 수 있죠? 자, 오민준 씨 건축가 학생이죠. 오민준 씨랑 김은찬 씨가 한번 대답해 보셔요. 이창민 씨가 대답해 보셔요. 만약에 단순하게 감추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면 이 방법 말고 진짜로 완벽하게 감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어요? 방으로 묻는 건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요? 건축학 학생들은 이런 스킬들을 알아야 돼요. 노노노노. 버트리스를 더 세우는 것은 큰 방법이 안 될 것 같고. 자, 어떻게 할까요? 오민주 씨, 딩동댕. 뭐가 가능하냐면, 그 레이스 치마 같은 그 치마천을 로 여길 덮어버리면 돼요. 오민주 씨 정답. 레이스 치마 같은 그 레이스 치마로 이 안에 스크린 같은 하나의 면을 만들면 돼요. 이 제일 바깥선에 맞추어서. 그러면 머트리스라는 것은 눈으로 전혀 지각이 안 되지 않겠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최종 면이 되는 이 면. 지금 이 선이 제일 바깥선으로 볼 테니까. 근데 제가 건축가로서 보면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감출 수는 있어요. 좋은 판단이 왜 아니냐면 첫 번째, 기독교 정신의 표상이라는 입장에서 고딕 성당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 고딕 성당이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느냐면 고딕 성당은 하중의 흐름, 진실상, 잘하셨어요, 조이채님. 진짜 늦게 오셨네요. 하중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시켜줍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은 하중의 흐름을 눈으로 보여주길 거부해요. 이창민 씨가 말한 것에 가까워요. 힘의 흐름을 눈으로 감추는 것은 무언가를 모호하게 만들고, 모호하다는 것은 불분명한 것, 완전하지 않은 것을 뜻할 수 있어요. 케빈 린치라고 하는 건축 도시 이론가가 있죠. 그 사람이 썼었던 이미지의 도시인가? 저도 20년 전에 읽은 책이라 이미지 오브 더 시티 맞는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마? 아침? 거기 어딘데요? 조이첸님 계신 분들은 외국이네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미국이시구나. 미국 요즘에 코로나로 난리던데. 아무쪼록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이첸님. 도시건축가가 한 말, 맞아. 도시건축가가 한 말. 도시건축가가 뭐라고 했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에서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서 만약에 길을 잃는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건 단순히 도시 안에서 길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도시를 혼란스러운 도시라고 여기게 되고, 이 도시는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 도시 왜 이렇게 혼란해? 이 도시 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이 도시 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도시야. 이 도시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을 수 없고 불분명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와 그 문화,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가 그 도시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 그 하나의 그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지지가 않지 했더니 1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놨었어요. 어쩐지 하나도 안 시원하더라. 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도시 안에서 단순히 길을 잃는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도시 행정부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까지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디자인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려던 얘기는 기독교 건축이 명확한 힘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기독교 건축이 무언가를 감추고 은폐하고 기독교 건축이 그 솔직함, 진솔함, 왜냐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모든 기독인의 그 루트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본인 자체를 truth라고,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게 보이는 그것은 기독교 건축으로서는 이미 탈락점이죠. 길게 이야기를 돌아왔는데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요. 자, 좀 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가벽을 만들어서 이 힘의 흐름을 모두 감추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건축으로서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100점짜리 판단이냐? 보세요.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이 지금 주어입니다. 주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조각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덩어리를 덮고 있는 그 조각상들의 역할은 지금 장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장식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 거대한 덩어리를 감추지 않고, 감출 수도 있었는데 감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적합하고 단순한 장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의 물성을 사라지게 하면서 반대로 오히려 거기에서 자신의 웅장함을 취하고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 부벽이랑 플라잉 버트리스, 이걸 감출 수 있었어요. 감추면 힘의 흐름은 눈에 드러나지 않고 뭔가 부한 얼굴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거대한 덩어리를 감추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적합하고 단순한 장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자신의 웅장함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대한 5m짜리 부벽을 감추었었다면 이 입구는 지금 이 입구가 가지고 있는 이 웅장함, 오딕 성당의 웅장함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문들 말이에요. 이 문들을 만약에 다 감추었었다면, 제가 만약에 포토샵으로 이 문들 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결국 들어가는 문은 이 인면에 있는 이 작은 꼬다리 하나예요. 생쥐 들어가는 생쥐 불 같죠. 그런데 이 안은 거대한, 그리고 거룩한 공간이라서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의 규모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적당한 규모의 문들이 필요해요. 그 문들은 만약에 이 부벽을 다 없애고 그 문을 새로 만들었었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문을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장식을 통해서 이 대성당 정면을 커버. 이건 이 본질적인 덩어리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그 겉을 커버. 그냥 겉을 씌우고 있는 이 조각상들이 하고 있는 엄청난 역할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 5m짜리 덩어리의 이 돌덩어리. 이 야리야리한 신부의 정면에 있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덩어리의 물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물성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앞에 있는 이 거대한 덩어리의 덩어리감을 어떨 때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야리야리한 조각상들이 그걸 감추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거대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우리를 반기려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웰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민준 씨, 이창민 씨, 김은산 씨 학교 다니면서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요. 서양 건축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 있던가요? 보세요. 서양 건축사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물들이 다 하나의 프로젝트들이에요. 고딕성당 로즈창, 피너클, 첨두 아치, 플라잉 버트리스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는 건 기본이고 외우는 건 기본이죠. 못 외우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가우디가 필기체로 도판 하나 없이 이렇게 글로만 쓴 이 책을 피너클 모르고 플라잉 버트리스 모르고 마시소라고 하는 꽉 찬 돌벽 이 용어를 모른다고 그러면 아예 이야기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야기를 시작도 못해요. 우리가 서양 건축사 시간에 배우는 그 용어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누군가와 건축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알파벳을 배우는 정도의 알파벳. 너 랭스 성당의 랭스 성당의 필라르랑 그 위에 있는 아르마손 마시소 이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난 모르는데 설명을 못 하잖아요. 기본적인 알파벳이에요. ABCD. 그런데 서양 건축사, 그러니까 건축학과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학문으로 다루는 건데, 건축을 학문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부재들이 어떻게 만나고, 이 여기에서 장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덩어리, 이 정면에 있는 포르탈이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문은 왜 그곳에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이 포르탈이라는 것이, 이게 뭐 거대한 문이 필요하니까 만들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몰트와 아치에서 생성되는 그 외력, 몰트와 아치에서 생성되는 외력을 건설 시스템과 이 종교적 표상 간의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고딕성당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야지 돼요. 전 그래서 늘 뭘 주장하냐면 역사상 중요한 성당들, 역사상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다 그 시대의 최고의 건축가들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 그 사람들도 설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프로젝트 한 거예요. 나는 여기 문화재를 만들어야지 하고 문화재를 만드는 건축가가 어디 있어요. 동시대에는 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장식 기술, 최고의 미감을 가지고 자기 그 시대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지난 우리한테까지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마스터피스를 원하고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너무 힘들다. 제가 원래 계획에는 오늘 45분 하고 뭐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작해서 9시 시작했다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가오리가 노트에 써놓은 6줄의 메모를 설명해 드리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은 전 이해, 1시간이나 걸렸지만 이 1시간은 아까운 1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 볼게요. 대성당 정면에 있는 이 조각상들 있죠. 이 앞엔 이런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이 뒤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를 감추고 있어요. 이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상적인 체계와 구상적인 어떤 조각물이 있으면 사람은 장식 읽었어요? 장식? 제 책으로 읽은 거예요? 쇼코리또님, 제 팬이에요? 스토커인데? 장식 읽었는데 솔직히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쇼코리또님 근데 건축 전공자 아니라면서요? 건축 전공자가 아닌데 장식을 읽었다고요? 장식은 건축과 대학원생도 읽기 힘든 글이에요. 엄마야, 쇼코리또님은 진짜 제 팬 맞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장식 절판됐어요. 장식 절판됐습니다. 절판됐어요. 아키트윈스에서 제가 만든 책은 재판은 없습니다. 재판은 없어요. 왜냐면 건축책을 2쇄를 가면 만든 사람이 적자를 보게 돼요. 나는 진짜 나 건축 공부 15년 하고 한국에서 건축사 사무소 열어서 돈 잘 벌 수 있었거든요. 난 설계를 잘 하는 사람인데. 근데 한국에 스페인어권의 건축책을 번역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목숨 걸고 내 이 모든 커리어를 갈아 넣어서 스페인어권의 건축책을 번역하는데 내가 힘을 써야겠다 하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돈이 1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난 건축책을 내는 것은 이제 거의 포기했어요. 안 낼라고요. 아쉬운 일입니다. 아쉬운 일이에요. 여튼 아키트윈스 책들은 절판되면 또 나오진 못하니까 있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책을 막 만들진 않거든요. 여튼 자, 건축으로 다시 돌아오 봅니다. 대성당 정면에 있는 이 조각들요. 이게 뭐야?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거 옛날에 수공예적인 전통에서 그거 만든 거야. 수공예적인 전통에서. 지금 오늘날에 그게 장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어디에서도 구상적인 조각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상적인 조각들이 그것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왜냐면 추상적인 이 벽체, 덩어리 앞에 구상적인 인물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인식, 뇌 구조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 구상적인 것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이 뒤쪽에 있는 이 거대한 돌 덩어리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요 앞에 진짜 하늘하늘하니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하늘하늘한 망토를 걸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앞에 있는데 누가 그 덩어리를 보겠냐고요. 대성당 정면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은 이게 구상적인 것이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 뒤에 있는 덩어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자, 더 들어가 보죠. 제가 아까 읽었었던 가우디의 그 6줄 글을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대성당 정면에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은 부벽으로 드러난 보울트와 아치의 외력을 건축 체계와 종교적 이념의 표상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 조화라는 단어 가우디가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아르모니아. 우리가 영어의 하모니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H자를 묵음이라 발음을 안 하거든요. 아르모니아. 가우디가 아르모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김은찬 씨 기억하세요? 가우디는 아르모니아가 밸런스, 에quilibrio, 그러니까 하나의 조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건축 체계와 종교적 이 표상 간의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르모니아죠. 그들은 그 거대한 덩어리를 감추지 않고 적합하고 단순한 장식의 방식을 통해 필요에 따라 그것의 물성을 사라지게 하면서 그것의 덩어리감, 물성이라는 건 물체로서 가지는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 덩어리의 물성을 사라지게 하면서 반대로 오히려 그것에서 자신의 웅장함을 취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가짜 부벽을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포털의 이 웅장함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다 감춰주고 모두 거짓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것의 물성을 없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의 덩어리감, 그 거대한 덩어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갖게 되는 그 경외감, 그것으로 자신의 웅장함을 취하고 있다. 아, 한국말로 나 지금 이걸 스페인어로 읽었잖아요. 아, 스페인어에 그 단어가 다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한국말로 내가 이걸 잘 옮긴 건지 모르겠어요. 이 웅장함이라는 것은 크다 이게 아니라 우리 그 자동차 이름 있죠. 그랜저. 장엄함.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랜저 맞죠? 그랜저. 우리 그 자동차 이름 그랜저. 근데 이게 그냥 크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장엄한 거. 우와. 자연의 장엄함.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 그란데사. 그랜저. 그렇죠. 그래요. 아쉬워요.
가우디의 이 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인데 읽히지 않고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죠. 아쉬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 다들 어떠셔요? 자,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까요? 자, 그렇죠. 실은 그게 진짜로 거대한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들의 거대함, 그 육중함, 이것들을 적절한 의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추어주고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아르모니아라고 하는 균형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수천 년간 장식이 갖고 있었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밀라노 대성당 전면에 이 포르탈 이게 가지고 있는 열이 7열이에요. 왜 7열인지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있는 재밌다. 평생 몰랐을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면 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데서는. 근데 초코리또님은 진짜 이 글을 어딘가에 이렇게 노트북 같은 데다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에 한번 가서 보세요. 왠지 아셔요? 이게 가우디가 26이면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해봤을 때거든요. 가우디는 사진 없이 글로만 적었어요. 노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스러웠지요. 저는 책을 만들면서 적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판을 붙여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난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알고 있는 성당들 찾아봤어요. 노트르담 성당, 무슨 성당. 가우디의 이야기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가우디가 26살일 때, 이 글을 쓴 26살 때, 이 글을 썼던 26살 때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본 가난한 집 아이거든요. 뭐 보고 썼겠어요? 가우디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살았던 데가 쇼코리토시 콜길 아셔요? 까이에 꼴. 그 마리오 후디오. 그러니까 그 주교궁 바로 뒤쪽에 있는 까이에 꼴이 가우디가 살았었던 집이자 스튜디오예요. 거기에 살았던 가우디가 어디에 가서 이 글을 썼었겠어요? 산타 에우랄리아 대성당이죠. 바르셀로나 카테드랄 데 산타 에우랄리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대성당.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도판을 넣으면서 정말 여러 개의 고딕 성당이 어떤 성당이 가우디의 이 말을 설명해 주기에 가장 좋은 성당일까 찾아봤는데 랭스 대성당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산타 에우랄리아 대성당이 지금 가우디가 했었던 이 노트 안에 있었던 이 판단을 적용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가우디 이 글을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에 읽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산타 에우랄리아 대성당이 지금 가우디가 말하는 이 판단에 아주 적합한 성당이에요. 왜냐면 쾰른 대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이 머트리스라는 것의 처리 방식이 산타 에우랄리아 바르셀로나 대성당이랑은 다릅니다. 가우디가 적어놨던 이 글을 쾰른 대성당에 가서 봤으면 이거 무슨 얘기야?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실 거예요.
쾰른데 성당도 좋은 고딕 성당이지만 지금 이 가우디의 판단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성당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어가는 성당은 네, 대성당이라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구조물이에요. 저는 가우디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건축가로서 계급장 떼고 가우디로 밥 벌어먹는 사람인 계급장을 떼고 산타 에우랄리아 대성당이나 산타 마리아 델 마르라고 하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대성당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1대1로 비견하자면 제 눈에는 산타 마리아 델 마르랑 산타 에우랄리아가 더 아름다워요. 그때 당시 중세 시대에 기독교 성전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이런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국가적인 집중도와 역량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1시간이 넘어가니까 대강 끝내야 되겠어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유튜브 쪽으로 16명인데요.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광고. 내가 광고 월요일, 목요일 이 라이브 하기로 했잖아요. 월요일, 목요일 라이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음 목요일 시간에, 그러니까 3일 후에 광고라는 게 뭘 파는 광고가 아니에요. 뭘 파는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만한 광고. 뭐냐면 다음 주 목요일날 나 여기서 혼자서 라이브 하지 않고 귀한 손님을 한 명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 진짜 KBS, MBC에서도 시도할 수 없는 진짜 전문가들의 대담. 기대가 가득하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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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저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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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는지 아셔요? 건축가 아니에요. 건축가를 왜 불러요? 내가 건축가인데. 건축 얘기는 제가 하면 되겠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강의이긴 한데 제가 성가정성당 탄생 인면에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벌써 제 채널에 3번인가 5번에 걸쳐서 자세히 적은 적이 있거든요.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어딘가에 얼굴 나오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래서 다음 시간에 누구랑 같이 하냐면 성가정성당의 성경적인 해석을 건축 쪽에서는 두구두구두구 다들 두구두구 해주시겠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건축 쪽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고 반대쪽에서 저랑 같이 앉아서 그것을 설명해줄 서울시민교회 정복기 목사님. 신학생 말고요. 진짜 서울 남부 노회라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남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목사님을 이 옆에 앉혀놓고 제가 가우디 성당의 이 성경적인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것에 종교인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니까요. 아, 노회 뭔지 모르셔요? 노회가 뭐냐면, 예를 들면, 건축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면 건축사협회 정회원 이런 게 있잖아요. 건축사협회 정회원. 목사님으로 목회를 이 활동을 정상적인 교단에서 하려고 그러면 노회라는 총회,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건축사협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성경 공부하시는 그분 아니라 진짜 목회하신 목사님 협회 정회원 맞아요. 이창민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협회 정회원이신 그것도 한국에서 정통교단으로 진짜 진지하기로 끝판왕
진지하기로 끝판왕인 고신교단, 예장고신. 예장고신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기독교 정통 교파 중에 아주 제일 시리어스한 교파예요. 고신 덜덜덜. 고신 덜덜덜 하시는 분은 뭐 고신이 뭔가 아시는 분이죠. 고신은 예전에, 보수는 아니에요. 이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장 진보적인, 약간 좌파 냄새가 나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셔요. 장로예요, 고신교단도. 고신교단이 뭘로 유명하냐면, 일제시대 때,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장로회 교단은, 장로에 속했던 많은 교단들이 일제 신사참배 했거든요. 고신교단은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 당하신 분들이 고신교단입니다.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제가 뭘 강의할 거냐면 성가정 성당에 저도 배울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교회학교 선생님 10년, 15년 차라 15년 차가 아니지 거의 20년 차 됐죠. 교회학교 선생님의 권위로서 이야기해 왔는데 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기독교 정신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가질 수 있는 상징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 진짜 끝판왕 아니에요? 끝판왕. 뭐가 끝판왕이냐면 지금 진짜 MBC에서 시사대담 꾸린다고 그래서 가우디 이걸로 성경적인 뭐 이거 해석하자고 그러면 가우디 쪽으로 누가 오겠어요? 공부한 사람 저밖에 없는데. 그리고 목회님 협회 정회원, 목사님 협회 정회원인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신 정복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 카메라 워킹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요. 카메라 2대 세워놓고 목사님 하나 샷 드리고 저 하나 샷 찍고 제가 성가정 성당의 이 부분을 쭉 성경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내려오면 그것이 권위 있는 것인지 그 상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인 이야기는 진짜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괜찮지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유튜브에 팔로워가 1700명밖에 안 돼서 그렇지. 이건 진짜 빵 터지는 고급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가우디 재밌죠?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가우디로 이 시간을 끌고 왔는데 너무 무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무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경적인 이런 이야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은 안 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이 기독교 정신이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지? 가우디 성당에 사용된 상징이 진짜로 무슨 뜻이지? 여기에 왜 자연물이 있지? 여기에 왜 비둘기가 있지? 여기에 왜 나무가 있지? 이 나무가 무슨 의미지? 이런 것에 대한 진보라고 하셔서 걱정 없다고. 저 자신이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의당 당원이에요. 전 좌파입니다. 좌파에 가까워요. 저는 보수적인 분들과는 조금, 보수적인 분들을 싫어하지 않지만, 좀 나랑 잘 맞지가 않죠. 톱니바퀴가 잘 안. 정의당 당원이에요? 엄마, 우리 같이 당원이네. 아이고. 저는 광진구에 있습니다. 네. 저도 정의당 당원이에요. 네, 여튼 그런데 하려던 얘기는 다음 주에
이게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너무 거부 반응 받지 마시고, 성경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면, 이게 이게, 이게 성경적인 건축물이에요. 성당이잖아요. 성경적인 건축물이에요. 성경을 물질에 표상한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도그마, 성경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물질에다 표상한 거라고, 눈으로 보이게.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예쁘구나. 야, 저기 나무, 아이, 도마뱀 조각 잘했네. 아이고, 가우디 진짜 조각 잘했다. 귀엽다. 뭐,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하죠. 근데 제가 기독인으로서 성가정 성당을 파악해봤더니, 그 상징의 구조가 매우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해요. 아주 특별한 성당이고, 특별한 손님을 불러와서 하는 특별한 강의가 될 겁니다. 라이브로 할 것이라서요. 질문을 주시면 그대로 받을 거고요. 목사님 채로. 목사님 무서워하시는구나. 자, 내가 그러면은, 나 이제 오늘 끝내면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 그 목사님을 제가 유튜브에 입문시켰어요. 제가 목사님 유튜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계속 코치하고 있죠.